절망에 빠진 한 여인이 마지못해 공증인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에는 임신한 내연녀를 데리고 온 전 남편과 증오하는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증인이 유언장을 낭독했을 때 지난 몇 달간 서서히 무너져 내리던 박민서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얼마 전 남편 김준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다잡고 이혼 소송을 제기할 힘을 냈다. 민서는 삐걱거리는 서울가정법원 건물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그곳에서 준호와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어야 했다. 법정 입구에서 그녀는 주변의 모든 것이 돌처럼 굳어버린 듯한 착각에 빠졌다. 사람들, 벽, 복도까지. 모든 것이 그녀 자신의 감정을 비추는 듯 차갑고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는 지난 한 달간 이 복도를 걸으며 느꼈던 두려움을 애써 감추며 서류 폴더를 힘껏 쥐었다. 법정에 들어서자 준호가 변호인단에 둘러싸여 긴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젊은 여자, 최유진이라는 이름의 내연녀가 자리하고 있었다. 민서는 속으로 비웃음을 참고 침묵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랐다. 그녀는 딱딱한 의자에 주저앉아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준호나 그의 변호사, 그리고 특히 유진과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자 준호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이혼 소송의 본질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변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민서는 긴장감에 목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 김준호 씨는 박민서 씨와의 수많은 의견 차이로 인해 더 이상의 혼인관계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건조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양측은 서로의 재산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사전 합의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동안 민서의 머릿속에는 준호와 처음 만났던 어느 카페의 풍경, 함께 농담을 하며 웃고 피자를 먹으며 미래를 계획했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외도를 알게 되었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소식이 가져다준 분노와 고통, 그리고 눈물. 이제 민서는 텅 빈 마음과 터져 나올 듯한 감정을 안고 법정에 앉아 있었다. 어서 모든 게 끝나버렸으면. 그녀는 판사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마침내 공식적인 절차가 끝나고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혼인을 해소한다. 박민서 씨, 김준호 씨, 두 분은 이제 자유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필요한 갈등 없이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민서는 서류를 구겨 쥐고 자리에서 가장 먼저 일어섰다.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기 전에 최대한 빨리 이곳을 떠나야 했다. 곁눈질로 보니 유진이 비웃는 표정으로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준호의 내연녀는 남의 사랑이 끝장나는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문을 향해 걸어가 막 손잡이를 잡으려 할 때 언제나 자신을 적대시했던 시어머니 한 여사가 앞을 가로막았다. 그녀는 너무나 차갑고 위압적이어서 주변 사람들조차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슬슬 피하는 그런 여자였다. 이제 이혼이 성립되자 그녀는 날카로운 말로 민서를 끝장내기로 작정한 듯했다. 어디 평창동 집이라도 차지할 줄 알았나 본데 아무것도 못 건졌네. 한 여사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빈정거렸다. 민서는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다. 어머님, 저는 아드님께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녀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정말? 내 생각엔 네가 지난 3년간 내 아들 등골이나 빼먹고 산 것 같은데? 여자는 코웃음을 쳤다. 민서의 심장이 떨렸다. 부당한 비난에서 오는 고통은 견디기 힘들었다. 조금만 더 침묵했다가는 눈물을 쏟거나 반대로 시어머니에게 모든 분노를 터뜨릴 것만 같았다. 저도 일하고 있었어요. 민서는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며 말했다. 한 여사는 마치 연극 무대에 선 배우처럼 고개를 젖히며 큰 소리로 웃었다. 무슨 소리 하는 거니? 그게 일이야? 시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말이 민서에게는 그 어떤 욕설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겼다. 민서는 그냥 돌아서서 가버릴까 심각하게 고민했지만
대꾸하기로 마음먹었다. 있잖아요. 어머님은 정말 지독하시네요. 그녀는 마침내 내뱉었다. 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아드님의 새 여자나 생각하세요. 어머님이 그 여자 인생까지 망치지 않으리란 보장 없잖아요. 단숨에 내뱉은 이 말은 날카로운 도전처럼 울려 퍼졌다. 한 여사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당황하여 입술을 깨물었다. 민서는 이로써 대화가 끝났음을 직감하고 그녀를 지나쳐 법정을 빠져나왔다. 시어머니는 민서가 감히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그는 어머니의 분노에 찬 시선을 보고 물었다. 저 계집애가 방금 나를 모욕했어. 한 여사가 으르렁거렸다. 어쨌든 너희가 이혼해서 정말 다행이다. 준호는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진정해. 이제 더는 마주칠 일 없을 거잖아. 그는 유진의 손을 잡으며 쏘아붙였다. 한 여사는 유진에게 의미심장한 시선을 던졌다. 민서는 보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이 젊은 여자에게도 무언가 불쾌한 일이 닥칠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 한편 민서는 법원 근처에 주차된 차로 걸어갔다. 쌀쌀한 가을바람이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들끓었다. 아니, 지금은 집에 가지 않을 거야. 먼저 김 회장님을 찾아뵈어야지. 나를 지지해주는 유일한 분이니까. 그녀는 운전석에 앉아 내비게이션을 켜고 준호의 아버지 김 회장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다. 한때 김 회장은 그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딸처럼 여겼으며 민서 또한 그에게 깊은 존경심으로 화답했다. 그녀가 어둑한 병실에 들어섰을 때 김 회장은 연이은 치료에 지친 듯 잠들어 있었다. 침대 옆 협탁에는 신선한 물이 부족해 시든 창백한 꽃이 담긴 꽃병이 놓여 있었다. 민서는 조용히 다가가 과일이 든 봉지를 협탁에 놓고 꽃을 바로 세운 뒤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과일 좀 사왔어요.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씩씩한 척 말했다. 남자가 눈을 뜨고 민서를 보자 몸을 일으키며 따뜻한 미소를 보냈다. 아가, 와줘서 기쁘구나.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일은 어떻게 됐니?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지만 애써 태연한 척했다. 예상했던 대로예요. 민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판사님이 이혼을 확정했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울음을 참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김 회장은 별다른 말 없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감싸쥐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넌 강한 아이야. 무슨 일이 닥치든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 그 말에 민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의 친절함에 너무나 큰 고마움을 느꼈다. 정작 자신의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에 지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녀는 울음을 참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남자는 갑자기 화가 난 듯 코웃음을 쳤다.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이 그런 놈일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적절한 단어를 골랐다. 그런 개자식 말이다. 내가 잘못 키웠나 봐. 민서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은 아무 잘못 없으세요. 때로는 사람이 변하기도 하니까요. 저랑 준호 씨는 한 지붕 아래서 살 수 없게 된 것뿐이에요. 그녀는 병원 시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물론 저한테는 이 모든 게 악몽 같아요. 김 회장은 조용히 한숨을 쉬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서에게는 벽에 걸린 시계의 규칙적인 똑딱거림과 문 밖에서 의사들이 나누는 대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래, 몸은 좀 어떠니? 그가 화제를 바꾸려는 듯 물었다. 괜찮아요. 다음 주에 병원에 가볼 거예요. 민서는 조금 더 활기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실 이 모든 문제 때문에 가끔 메스껍고 어지러워요. 김 회장이 미소를 지었다. 무엇보다 너 자신과 그 아이를 잘 챙겨야 한다. 그가 말했다. 민서는 따뜻하게 웃었다. 네, 걱정 마세요. 저희 둘 다 잘 돌볼게요.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들은 민서의 프로젝트, 그녀가 좋아하는 장소, 그리고 김 회장이 얼마나 활기찬 삶을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잠시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시간 동안 민서는 조금 안정을 되찾았고 곁에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다시금 깨달았다. 내 아이디어들이 마음에 드는구나. 퇴원하면 내 새 프로젝트를 꼭 보고 싶다. 그가 말했다. 그를 보며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이 남자에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있는지 놀라웠다. 비록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삶에 대한 갈증이 가득했다. 건강해지시면 꼭 다 보여드릴게요. 민서는 그의 손을 살짝 쥐며 대답했다. 그들은 더 이상의 말 없이 따뜻하게 헤어졌지만 서로의 눈빛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 회장은 그녀가 떠나는 뒷모습에 손을 흔들었고 민서는 며칠 뒤에 다시 들르겠다고 약속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와 밖으로 나선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법원에서 있었던 일로 아직 몸이 떨렸지만 김 회장과의 대화를 떠올리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차에 시동을 걸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평온함은 기만적이었다. 두어 블록도 채 가지 않아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 주말까지 이혼 서류 처리 잊지 마세요. 준호 측 변호사가 보낸 메시지였다. 민서는 입술을 깨물었다. 쉴 틈을 안 주는군. 그녀는 서글픈 생각에 속도를 높였다.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도시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로 돌아온 민서는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외로움이 무거운 짐처럼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느꼈다. 집안 모든 것이 준호가 곁에 있던 시절, 처음 함께 살기 시작했던 그 날들을 떠올리게 했다. 결혼 생활 첫 몇 달은 바로 이곳에서 보냈기 때문이다. 물론 나중에는 준호의 직장에서 가까운 호화로운 저택에서 살기로 했지만 계속되는 갈등과 마침내 겪은 배신으로 인해 그녀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복도의 작은 테이블에 열쇠를 던진 민서는 가방을 스툴 위에 내팽개쳤다. 다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심했다. 아니, 울지 않을 거야. 이제 정신 차릴 때야. 그녀는 거실로 들어갔다. 한때는 아늑했던 이 공간, 낡았지만 편안한 소파, 부모님의 앨범 옆에 학창시절 학교 연극 디자인으로 받은 첫 상장들이 놓여있던 책장. 지금은 모든 것이 향수와 그리움이 뒤섞인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난 해낼 수 있어. 김 회장님 말씀이 맞아. 그녀는 마치 누군가 들을 수 있는 것처럼 거의 소리내어 말했다. 나에겐 일이 있고 내 재능과 창조에 대한 열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어. 이런 생각과 함께 민서는 진행 중인 의뢰에 몰두하려 애썼다. 책상에 스케치를 펼쳐놓고 작업에 빠져들었다. 창의적인 과정이 문제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의식적으로 누구와도 대화하는 것을 피했다. 시간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영원 같은 시간이 흐른 듯했다. 그러나 며칠 후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수화기를 들자 화면에 뜬 김민준이라는 이름. 준호의 사촌 동생이었다. 전 남편의 친척들은 모두 오래전에 연락을 끊었기에 민서는 놀랐다. 전화를 받아야 할지 망설였지만 궁금증이 이겼다. 네, 민준 씨. 그녀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하고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다. 조용한 아파트 안에서 그의 목소리는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하게 들렸다. 누나, 안녕하세요. 방해해서 미안하지만 이건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큰아버지는 누나를 친딸처럼 아끼셨어요. 민준이 말문을 열었다. 김 회장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그녀는 즉시 경계했다. 그는 대답을 망설였고 민서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네. 마침내 민준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오늘 아침에 돌아가셨어요. 더는 병마와 싸우지 못하셨어요. 장례 일정 나오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민서는 손에서 연필을 떨어뜨렸다. 주변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았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작은 공간에 불을 꺼버린 것처럼 답답하고 어두워졌다. 불과 며칠 전에 그와 이야기하고 그의 손을 잡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믿기지 않았다. 모든 계획이 얼마나 빨리 무너져 내리는가. 알겠어요. 그녀는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알려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을 진심으로 믿어주었던 그 따뜻한 사람을 더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벽을 치고 싶었지만 그래봐야 그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서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추도사를 쓰려 했지만 종이는 계속 백지로 남아 있었다. 눈물이 생각하는 것을 방해했다. 고통이 심장을 태웠다. 왜 인생은 이토록 불공평한가? 라는 생각만이 그녀를 괴롭혔다. 장례식 날이 밝았다. 김 회장과의 마지막 작별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가족의 친구들, 옛 동료들. 민서는 성당의 어두운 홀, 눈에 띄지 않는 기둥 옆에 비켜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공식적으로는 전 며느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사람들이 자신을 발견하면 분명 비난할 것이라 생각하며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추모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할 때 한 여사가 그녀에게 달려왔다. 민서가 관에 다가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서 있는 것을 본 시어머니는 분노했다. 네가 여기는 어쩐 일이야? 그녀는 민서의 팔꿈치를 움켜쥐고 거의 출구 쪽으로 끌고 가며 쏘아붙였다. 아무도 널 부르지 않았어. 남의 불행을 구경하러 왔니? 민서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뼛속까지 시린 냉기를 느꼈고 두려움에 배가 움츠러들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다. 김 회장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저에게는 소중한 분이셨어요. 한 여사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거나 듣고 싶지 않은 듯했다. 이 나쁜 년, 다 너 때문이야. 내 놈들 이혼 소식에 충격받으셔서 건강이 악화된 거라고. 여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날카롭게 소리쳤다. 민서는 갈등을 피하려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을 하든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시어머니는 너무 흥분해서 다른 하객 몇 명이 와서 그녀를 진정시켜야 할 정도였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민서는 분노한 여자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에 젖은 보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가끔 행인들이 지나가며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민서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그녀는 꾹 참았다. 그분은 내가 히스테리를 부리는 걸 원치 않으셨을 거야. 그녀는 고인이 된 시아버지를 생각하며 결연히 차를 향해 걸어갔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온 민서는 소파에 그대로 쓰러졌다. 김 회장의 죽음은 이미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심장에 또 다른 구멍을 냈. 그녀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오직 의뢰인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억지로 아침에 일어나 일을 시작했다. 옛 삶의 모든 기억이 남아있는 작은 집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답답하고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하루하루 디자인 프로젝트에 몰두하면서 민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꼈다. 생활비를 벌고 어떻게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전의 열정을 되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다. 이 이사님의 인테리어 디자인 의뢰는 그녀에게 작은 희망의 빗줄기가 되었다. 첫째, 재정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큰 프로젝트였다. 둘째,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자신을 믿고 일이 길고 긴 우울증에서 구해줄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었다. 그녀는 도면 작업에 몰두했고 가구 배치 계획을 세우고 독특한 장식 요소를 찾아다녔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머릿속에 너무 빨리 떠올라서 때로는 동이 트기 전에 또 다른 스케치를 완성하기 위해 식사하는 것도 있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민서가 마지막 수정 사항을 검토하고 이메일로 보내려 할 때 이 이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내일 전에 만났던 카페로 와주실 수 있나요?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사전 계약서에 서명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민서는 기분 좋은 기대감에 떨었다. 프로젝트가 정말로 고객의 흥미를 끌었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이라는 의미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늑한 카페의 쇼윈도 앞에 서 있었다. 커다란 유리 외관, 은은한 실내 조명, 그리고 살짝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갓 구운 빵 냄새.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서 테이블에 유진과 함께 앉아있는 이 이사님을 보는 순간 이 장소에 대한 모든 낭만적인 상상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유진,
전 남편 준호의 내연녀. 그것도 임신한 상태로. 이 만남은 과거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박민서 씨. 유진이 먼저 그녀를 발견하고는 불청객을 본 듯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너, 나 스토킹하니? 민서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억눌렀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고 이 프로젝트는 만남을 망칠 위험을 감수하기에는 너무 중요했다. 저는 그저 이 이사님께 완성된 프로젝트를 전달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녀는 유진의 오만한 얼굴을 보지 않으려 애쓰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다. 제가 알기로는 오늘 저희는 업무상 만남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이사님은 놀란 눈으로 유진과 민서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재킷 깃을 바로잡았다. 자기야, 서로 아는 사이야? 그가 눈썹을 치켜 올리며 유진에게 물었다. 뭐 조금요. 유진은 당황하며 말을 얼버무리고 시선을 피했다. 민서는 이 이사님이 유진과 업무적 관계가 아닌 다른 관계로 엮여 있을 것이라 짐작했지만 자세한 내막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세부 사항을 빨리 논의하고 계약을 맺고 떠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이 이사님께 고개를 끄덕이고 출력물이 든 폴더를 건넸다. 여기 최종 자료입니다. 비용과 예상 작업 일정이 포함된 요약 문서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남자가 스케치와 견적서를 살펴보는 동안 유진은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민서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듯했다. 그녀의 평정심을 깨뜨리려는 의도 같았다. 하지만 민서는 애써 자신을 다잡고 마치 방어막을 쓴 것처럼 긴장된 침묵에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박민서 실장님, 정말 놀랍군요. 마침내 이 이사님이 눈을 들고 미소를 지었다. 실장님 프로젝트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모든 세부 사항을 다 기억하고 거기에 자신만의 새로운 것을 더했군요. 저는 이 작업 결과에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합니다. 민서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형 클라이언트의 칭찬은 마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다. 모든 뉘앙스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특히 조명과 공간의 다기능성에 중점을 두었죠. 이렇게 하죠. 이 이사님은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으며 말했다. 우리는 계속 협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프로젝트를 마치면 다른 도시에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서도 디자이너의 도움이 필요할 겁니다. 관심 있으시면 저녁에 이메일로 초기 평면도 스케치를 보내드릴 테니 그걸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민서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매일 기다리겠습니다. 이 이사님은 유진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다. 미안해요, 자기야. 내가 아직 서명해야 할 서류가 좀 있어서 우리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해도 될까? 그들의 대화는 잠시 미뤄진 듯 했다. 유진은 한숨을 쉬며 테이블 위에 놓인 패션 잡지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민서는 자신의 존재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일어섰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사님. 두 번째 프로젝트를 검토한 후에 확인 메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유진에게 시선을 두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물론이죠. 고객은 미소 지으며 그녀와 악수했다. 곧 뵙겠습니다, 박민서 실장님. 카페를 나서며 민서는 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다. 다음번에 또 유진과 마주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만으로도 속이 답답해졌다. 하지만 의뢰는 너무나 좋은 조건이었다. 그리고 민서의 커리어는 마침내 기나긴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안감을 극복하고 햇살 가득한 거리로 나오며 조용히 미소 짓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했다. 그날 이후로 하나의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젝트들을 끌어당기는 듯했다. 이 이사님은 자신의 지인 몇 명에게 좋은 추천을 해주었고 한 달 후 민서는 새로운 고객들의 모든 요청과 이메일을 거의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바빠진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개인 고객,
매장 리뉴얼을 원하는 상점 주인들, 그리고 가게의 분위기를 바꾸고 싶어 하는 레스토랑 경영자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다. 어느 날은 대형은행의 회장까지 전화해서 사무공간 리뉴얼을 맡아줄 수 있는지 물어왔다.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 마치 폭설처럼 쏟아졌다.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그녀는 설계하고, 도면을 그리고, 인쇄하고, 통화하고, 현장 실측 약속을 잡았다. 때로는 식사하는 것을 잊었고, 부엌에 가보면 냉장고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그럴 때면 동네 식당 배달 음식이 구세주가 되었다. 그곳에서는 이미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이메일을 정리하던 민서는 문득 자신이 더 이상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되어 혼자서는 모든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미래의 수익을 포기하기는 아까웠다. 그리고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자신만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고 보조 인력을 고용하여 더 큰 규모로 자신의 이름 아래 일하는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세상에, 내가 정말 이걸 하려는 걸까? 그녀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다. 10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선명했다. 한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인데 이제 한번 해볼까? 자신의 사업을 시작한다는 생각은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책임감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디자인 과정에서 함께 공부했고 지금은 대형 건축회사에서 임원 비서로 일하고 있는 오랜 친구 수연에게 전화했다. 수연아, 안녕. 이렇게 늦게 미안한데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친구가 졸린 목소리로 받자 민서는 속사포처럼 말했다. 나 인테리어 디자인 회사를 차릴까 하는데 내 조언이 좀 필요해서. 수화기 너머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이 친구야, 드디어 네 껍질을 깨고 나오기로 결심했구나. 잘했어. 계획이 뭔데? 말해봐. 프로젝트가 너무 많이 밀려들었어. 민서는 긴장한 듯 머리카락을 손가락에 감으며 고백했다. 모든 고객을 유지하면서 품질을 놓치지 않을 방법도 모르겠고 도와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냥 사람을 고용하는 건 너무 아닌 것 같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서 회사를 설립하고 사무실을 임대하고 모든 법적인 측면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수연은 하품을 했지만 목소리는 다정했다. 네가 준비됐다고 느끼면 그냥 해.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네, 재능과 인맥이라면 분명히 모든 게 잘 될 거야. 궁금한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물어봐. 내가 조언으로 도울 수 있는 건 다 도울게. 친구와의 대화는 민서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날이 샐 때까지 눈을 감지 못하고 사업 계획을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이미 눈여겨봐둔 사무실 임대 매물들을 살펴보았다. 오래 고민할수록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몇 주 후, 민서는 도시 외곽의 역사적인 건물 중 하나에 있는 작은 로프트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 공간은 소박했지만 큰 창문과 높은 천장, 그리고 개방형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창의적인 스튜디오로는 완벽했다. 민서가 처음으로 회색 벽과 콘크리트 바닥의 텅 빈 공간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열정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여기는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대로 될 거야. 즐겁게 일하고 부끄럼 없이 고객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곳이 될 거야. 곧 그녀는 소셜미디어에 직원 채용 공고를 올렸다. 그녀에게는 보조 디자이너, 비서 겸 코디네이터, 그리고 어쩌면 제도사가 필요했다. 놀랍게도 지원자가 많이 몰렸다. 사람들은 민서의 성공적인 프로젝트와 고객들이 남긴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면접에만 일주일을 꼬박 썼다. 사장 역할을 해보는 것은 그녀에게 새롭고 어딘가 설레는 경험이었다. 동시에 민서는 이미 진행 중인 업무들도 계속해서 처리했다. 때로는 스튜디오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도시 반대편에 있는 집까지 가는 것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접이식 소파를 펴고 담요를 덮은 채 3D 모델이 띄워진 컴퓨터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마치 한계에 다다른 듯 달리고 있다고 느꼈지만 멈추고 싶지는 않았다. 일이 과거의 모든 고통스러운 생각들로부터 그녀를 구원해 주었다.
박민서 대표님, 안녕하세요. 어느 날 그녀의 등 뒤에서 짧은 머리의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제도사 직무 면접 보러 왔습니다. 제 이름은 서준입니다. 그녀가 돌아보자 손에 포트폴리오 뭉치를 든 20살의 훤칠한 청년이 보였다. 아, 네, 물론이죠. 앉으세요. 민서는 그에게 아는 목수와 함께 급하게 만든 임시 테이블 옆 의자를 가리켰다. 자기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서준은 디자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불타는 눈빛을 가진 대학 마지막 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 몇 개를 보여주었고, 민서는 미소를 참으며 그가 분명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물론 경험은 부족했지만 배우고자 하는 엄청난 동기가 보였다. 들어요, 서준 씨. 마음에 드네요. 민서는 그의 스케치를 넘기며 인정했다. 그리고 아이디어도 많은 것 같고요. 과도한 업무량이 두렵지 않고 학업과 병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합격입니다. 정말요? 서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녀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정말로 그녀의 팀이 하나로 뭉치기 시작하는 걸까? 시간이 지나면서 팀은 3명 더 늘어났다. 행정 업무에 능숙하여 미팅 계획, 시간 배분, 서류 작업을 맡은 지수와 신입 디자이너인 아름과 민혁이었다. 그들 각자는 자신만의 방식과 스타일에 대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민서의 핵심 컨셉을 믿는다는 것이었다. 모든 인테리어는 눈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공간의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따뜻함을 선사해야 한다는 것. 이제 사무실은 매일 작은 개미집처럼 분주했다. 전화벨 소리, 토론, 색상 조합, 조명 계획, 질감 선택에 대한 대화. 이메일에 겨우 답장하면서 민서는 동시에 여러 개의 대형 프로젝트를 감독하고 임대인과의 모든 형식적인 절차를 처리하며 일이 잘못될 때마다 화를 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 분주함 속에서 그녀는 한 가지 기분 좋은 변화를 알아차렸다. 직원들과 가까워질수록 사무실에서는 지친 한숨 대신 웃음소리가 더 자주 들렸다. 아름과 민혁은 때때로 스칸디나비아 미니멀리즘부터 인더스트리얼 스타일까지 새로운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 농담을 주고받으며 장난을 쳤고 그들의 대화는 과장되게 진지한 표정과 함께 이어졌다. 아름아, 강철 회색과 자연 녹색의 조합에 전혀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번만 더 들으면 민혁은 연필로 책상을 두드리며 웃었다. 맹세컨대 내 아이디어 때문에 미쳐버릴 거야. 나도 네가 내 바닥 샘플을 청록색으로 칠하고 싶어 했던 거 기억하는데. 아름이 받아쳤다. 그러니 우리 쌤쌤이야. 민서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고 젊은 동료들이 함께 일하는 것을 얼마나 편안하게 여기는지 기뻐했다. 그녀 자신도 지금 삶의 가벼움과 유머가 절실히 필요했다. 성공에도 불구하고 주기적으로 준호에 대한 기억, 배신, 그의 어머니의 공격성에 대한 기억의 파도가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팀 분위기를 해치지 않기 위해 부하 직원들과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고통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선호했다. 가끔 저녁에 모두가 퇴근했을 때 민서는 창가에 멈춰서서 밤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목구멍에 덩어리가 차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 순간이면 김 회장님을 떠올리고 그가 병상에서 그녀에게 해준 지지의 말들을 생각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저 잘하고 있어요, 회장님. 회장님이 저를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이 짧은 기도는 그녀가 계속 나아갈 힘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제 그녀의 재능과 에너지를 믿고 함께 일하기로 동의한 사람들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의 미래도 그녀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민서가 자신의 회사에 붙인 이름인 블라소바 디자인에 대한 소문은 소셜미디어와 이전 고객들의 추천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인테리어에 대한 과감한 접근 방식, 현대 기술과 친환경성에 대한 집중을 높이 평가했다. 민서는 전문 전시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자재 공급 업체들을 만나고 다른 디자이너들과 교류했다.
처음에는 저명한 건축가들과 대기업 오너들 사이에서 외톨이처럼 느껴졌지만 곧 자신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자신감 있게 말할수록 더 많은 잠재적 파트너들이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희귀한 목재 샘플이 있는 스탠드 옆에 서 있었다. 그때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라입니다. 고급 주택용 특별 자재 공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제안에 관심이 있으실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강미라 씨. 민서는 미소 지었다. 저는 건축 디자이너 박민서입니다. 어떤 제안을 하실 수 있는지 기꺼이 듣겠습니다. 대화가 시작되었고 30분 후 그들은 이미 협력 가능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민서는 자신에게 점점 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몇 달이 지났다. 민서는 자신과 팀원들이 이미 정이 든 최신 기술로 꾸며진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이른 아침은 춥고 흐렸다. 회색 구름이 고층 건물 지붕 위로 천천히 흘러가며 거리에 어스름을 만들었다. 그녀는 최근 며칠 동안 몇 번이고 새로운 인테리어 계획이 담긴 컴퓨터 화면을 목적 없이 바라보며 점점 커지는 메스꺼움을 떨쳐내려 애썼다. 메스꺼움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임신으로 인해 기분과 컨디션이 끊임없이 오락가락했다. 둘째, 밤마다 곧 닥쳐올 미래에 대한 불안한 꿈에 시달린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창밖에서는 비가 창턱을 두드리고 있었고 민서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연으로 주의를 돌리려 애썼다. 최근 몇 주 동안 그녀의 사업은 정말로 크게 성장했다. 몇 건의 대형 계약을 성사시켰고 사무실은 직원들로 가득 찼다. 주변에서는 창의적인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마치 공허함이 자리 잡은 듯했다. 아마도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아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거야. 그녀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모니터 구석에 표시된 날짜를 보았다. 준호와의 결혼이 공식적으로 해소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다. 법정 판결이 있은 후 마치 몇 년은 흐른 것 같았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김 씨 가족 중 유일하게 진심으로 따뜻하게 대했던 김 회장님의 죽음을 겪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전 시어머니의 증오와 그녀를 유진으로 갈아치우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던 준호의 배신과 마주해야 했다는 것이다. 젠장. 대체 언제쯤 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민서는 중얼거리며 너무 크게 한숨을 쉬어서 옆방에 앉아있던 그녀의 충실한 비서이자 조수인 지수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민서 씨, 괜찮아요? 지수가 물었다. 좀 피곤해 보여요. 뭐 도와줄 거라도 있을까요? 민서는 얼굴에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다.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 지수 씨. 임신 8개월은 그리 쉬운 상태가 아니거든, 믿어줘.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말했다. 괜찮으니까 걱정 마. 따뜻한 물 한 잔만 갖다 주면 정신 좀 차려볼게.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고 민서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다. 몇 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와, 엄청 빠르네. 민서는 지수가 돌아온 것이라 생각하고 놀라서 말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문지방에는 택배기사 복장을 한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다. 지수는 그의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어깨 너머로 엿보고 있었다. 박민서 씨 맞으신가요? 택배기사가 제대로 찾아왔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다. 네, 맞아요. 민서는 이른 아침에 무슨 서류가 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며 대답했다. 등기입니다. 택배 기사가 공식적인 봉인이 찍힌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민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신을 바라보고 필요한 서류에 서명한 뒤 봉투를 받았다. 택배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고 지수는 문가에 남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민서의 어깨 너머를 엿보았다. 이게 뭘까요?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종이칼을 들어 봉투를 개봉했다. 몇 초간의 긴장된 침묵 끝에 그녀는 익숙한 공증인 사무실의 서명을 보았다. 몇 줄을 훑어본 그녀는 종이를 너무 세게 구겨 쥐어 종이에 손가락 자국이 남았다. 오, 안 돼. 그녀는 지수에게 시선을 돌리며 속삭였다. 또 그 집안 사람들이랑 엮여야 해.
그 집안? 누구 말이에요? 지수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다. 전 남편 가족 말이야. 민서는 힘겹게 한숨을 쉬며 설명했다. 아무래셔. 김 회장님 유 원장 낭독에 부르나 봐. 지수는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기울였다. 마음이 안 좋으시겠네요. 그분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기억나요. 그런데 왜 하필 민서 씨를 부르는 걸까요? 민서는 어깨를 으쓱했다. 전혀 모르겠어. 어쩌면 나한테 기념품 같은 거, 책이나 뭐 그런 걸 남기셨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아마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가능성이 커. 준호 씨랑 이혼했으니 내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려는 거겠지. 그녀의 마음속에는 공증인 사무실 방문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특히 그 자리에는 한 여사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임신 중인 유진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과 마주치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역겨웠다. 그들의 모든 악의적인 공격과 비웃음이 떠올랐다. 언제 가야 하는데요? 지수가 민서의 얼굴에서 초대장으로 시선을 옮기며 물었다. 일주일 후에 민서는 편지를 폴더에 넣었다. 그냥 가서 아마도 다 듣고 나오면 될 거야. 이 절차가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 지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민서를 생각에 잠기게 둔 채 문을 닫고 사무실을 나갔다.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민서는 다가오는 공증인 사무실 방문에 대한 불쾌한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애쓰며 일에만 몰두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잠에서 깨는 일이 잦아졌다. 꿈속에서는 한 여사가 소리를 지르며 그녀를 모든 죄악의 원흉으로 몰아세웠다. 유 원장 낭독 당일 아침, 민서는 제대로 아침 식사를 할 수 없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쏟아지는 걱정에 머리가 아팠다. 그녀는 더 이상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불룩 나온 배는 헐렁한 옷 아래에서도 눈에 띄었다. 그들이 날 비난하겠지. 민서는 집을 나서기 전 진정하려 애쓰며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상관없어. 난 진실을 아니까. 작은 차에 올라탄 민서는 공증인 사무실로 향했다. 창밖에는 여전히 가랑비가 내렸다. 와이퍼가 단조롭게 유리를 스쳤고 그 리듬이 머릿속에 소란스러운 생각들을 조금이나마 잠재워 주었다. 그녀는 울지 않으려고 핸들을 굳게 잡고 똑바로 운전하려 애썼다. 공증인 사무실이 있는 아름다운 오래된 건물 근처에 주차한 민서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정신 차려. 넌 할 수 있어.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가슴 졸이며 그녀는 로비로 들어섰다. 높은 창문으로 회색빛 낮이 스며들었다. 벽에는 조각된 액자에 담긴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다. 입구에서 바로 민서는 짙은색 정장을 입은 키 작은 남자, 공증인의 조수와 눈이 마주쳤다. 박민서 씨, 맞으시죠? 그가 명단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네. 그녀는 목소리에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고개를 끄덕였다. 복도를 따라 직진해 주세요. 이미 시간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모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방향을 가리켰다. 모두 기다리고 있다는 두 단어가 의식을 불태웠다. 그녀는 준호, 유진 그리고 한 여사가 증오나 비웃음으로 자신을 쳐다보기 위해 사무실에 앉아 그녀의 등장을 기다리는 모습을 잠시 상상했다. 기분이 나빠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의지의 힘으로 내디뎌졌다. 육중한 문 앞에 서서 민서는 마치 그것이 자신을 더 자신감 있게 보이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무의식적으로 머리카락을 정돈했다. 그리고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정말로 사람이 많았다. 중앙의 큰 테이블에는 노인, 바로 공증인이 앉아 있었다. 옆에는 조수가 있었고 반대편에는 준호와 유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준호는 풀이 죽어 보였고 유진은 보란 듯이 큰 배를 감싸 안고 분개한 듯 피곤한 척했다. 하지만 민서를 더 불안하게 한 것은 조금 떨어져 서 있던 한 여사의 존재였다. 그녀는 민서를 발견하자마자 눈을 번뜩였다. 그녀의 얼굴은 경멸의 표정으로 일그러졌다.
박민서 씨, 들어오시죠. 민서가 문지방에 멈춰서자 공증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김 회장님의 유언장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논의해야 합니다. 네, 물론이죠. 민서는 나지막이 대답하고 자신을 억누르며 테이블의 빈 의자에 앉았다. 배가 무거워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공증인은 서류 폴더를 열고 유언장에서 발췌한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민서는 겉으로 평온을 유지하려 애쓰며 들었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참석한 모든 사람들, 특히 한 여사가 초조해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을 끊고 교묘한 질문을 던지고 모든 것에 비꼬는 듯한 분노의 어조로 논평을 달았다. 고인의 뜻에 따라 공증인이 천천히 말했다. 김한건설의 상당 지분이 박민서 씨에게 상속되며 또한 그는 잠시 멈추고 종이를 넘겼다. 그녀의 미래의 자녀에게는 도심에 위치한 새 아파트가 유증됩니다. 주소는 그가 문장을 끝마치기도 전에 사무실에서 큰 비명이 터져 나왔다. 뭐라고요? 한 여사가 의자를 거의 넘어뜨릴 뻔하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무슨 공로로? 저 여자가 회사랑 아파트를 다 차지한다고? 민서는 그녀의 고함에 귀가 울리는 것을 느꼈지만 반박할 힘이 없었다. 그녀 자신도 충격에 휩싸여 있었다. 정말 김 회장님이 나를 유언에 포함시키셨단 말인가? 그녀는 손에 구겨진 종이를 보며 생각했다. 엄마, 진정해.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자신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공증인 말씀 좀 마저 듣자. 내가 어떻게 진정해? 한 여사는 진정하지 않았다.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제 그의 모든 재산이 내가 평생 싫어했던 저 계집애한테 돌아가게 생겼다고. 한 여사님, 조용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증인이 상황을 수습하려 엄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여사는 이미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민서를 쏘아보았다. 네가 분명 내 남편을 속여서 신임을 얻었을 거야. 그냥 이렇게 될 리가 없어. 대체 무슨 낯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유진은 자신의 연인의 어머니가 격분한 것을 보고 부추기며 그녀를 거들기로 했다. 저도 왜 갑자기 모든 게 박민서 씨한테 돌아가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쏘아붙였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어쩌면 정말 당신 아버지 아이를 임신한 걸지도 모르죠, 준호 씨. 그러자 한 여사는 즉시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 아, 그래. 너, 박민서. 그 아이는 어디서 생긴 거야? 설명 좀 해보지 그래? 혹시 내 남편 아이 아니야? 민서는 분노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며 눈을 치켜떴다. 그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갑자기 준호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어둡고 불신에 차 있었다. 박민서, 설명할 거 없어? 그 아이는 누구 아이야? 민서는 분노와 모욕감에 숨이 막힐 뻔했다. 준호는 정말 기본적인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정말로 더러운 소문을 자신의 머리보다 더 믿기 쉬운 걸까? 하지만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유진이 갑자기 거의 뱉어내듯이 말했다. 누구긴 누구야? 당신 아버지겠지. 이 터무니없는 외침은 즉시 방 안의 긴장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민서가 무언가 말하기도 전에 이 스캔들 버전으로 달아오른 듯한 한 여사가 그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너무 세게 잡아당겨 민서는 머리가 핑 돌았다. 소음, 비명, 저주가 순식간에 사무실을 뒤덮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증인이 격분한 한 여사를 떼어내려 애쓰며 소리쳤고 그와 함께 조수와 준호도 달려들었다. 손 떼. 한 여사가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저 창녀를 죽여버릴 거야. 내 남편을 유혹하고 내 가정을 훔치고 이제 회사까지 가로채려 해. 민서는 날카로운 고통을 느끼며 배를 보호하기 위해 가슴에 손을 모았다. 그녀는 오직 아이에게 해가 가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눈물이 눈에 고였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공증인은 스캔들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하며 소리쳤다.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여기는 공공기관입니다. 즉시 멈추지 않으면 경비와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한 여사는 여전히 분노에 찬 눈으로 민서를 쳐다보았지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유진은 상황이 재앙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른 침을 삼켰다. 창백해진 준호는 거의 넘어질 뻔한 의자에서 민서가 일어나도록 도우려 애썼다. 괜찮아? 그가 그녀에게 몸을 숙이며 나지막이 물었다. 미안해. 이런 일은 예상 못했어. 민서는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고개를 돌리며 그에게서 물러났다. 됐어. 그녀는 지치고 차갑게 말했다. 내 어머니한테 다른 걸 기대할 수도 없었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 제자리에 앉았지만 전반적인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공증이는 남은 직업 윤리를 지키려 애쓰며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다. 박민서 씨와 김준호 씨는 소유권 및 회사 경영권과 관련된 몇 가지 측면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분들은 사무실을 나가주시길 바랍니다. 그는 한 여사와 유진을 의미심장하게 쳐다보며 대화가 그들 없이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 여사는 마지못해 일어섰지만 결국 문으로 향했다. 유진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뒤따랐다. 그들이 공증인과 단둘이 남았을 때 민서는 준호가 비록 침착해 보이려 애썼지만 여전히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은 책상과 그녀의 얼굴 사이를 오갔다. 자, 공증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김 회장님의 뜻에 따라 박민서 씨는 유언장에 명시된 지배 지분과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세부 사항을 조율해야 합니다. 그는 명예 이전 절차, 서명해야 할 서류 등 형식적인 절차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이 시끄러웠다. 그녀는 여전히 김한건설이라는 회사를 통째로 맡게 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믿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업도 있는데 갑자기 남의 건설 대기업 경영까지 맡게 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생각이었다. 공증인이 말을 마쳤을 때 그는 그들에게 세부 사항을 서로 논의하라고 제안하고 사무실을 나가 두 사람만 남겨두었다. 몇 순간 동안 그들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민서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준호를 쳐다보았다. 그는 이혼부터 이 끔찍한 일까지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지쳐 초췌해 보였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는 누구 아이야? 그가 갑자기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절망이 느껴졌다. 민서의 심장이 아프게 찔렸다. 그녀는 한때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떠올리며 주먹을 쥐었다. 모르겠어? 내 아이잖아.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너한테는 어처구니 없는 소문을 믿는 게 내 머리를 믿는 것보다 더 쉬운가 보네. 준호는 얼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너라면 유진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할 거야. 그 여자가 누구 아이를 가졌는지 말이야. 민서는 그를 꿰뚫어보듯 쳐다보며 덧붙였다. 너는 그 여자가 내 가족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희생자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어? 예를 들어 난 그 여자를 내 고객 중 한 명과 함께 있는 걸 봤어.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어. 준호는 신경질적으로 눈썹을 실룩였다. 이 말을 듣는 것이 분명 불쾌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의심의 빛이 스쳤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는 애써 무시하려 했다. 솔직히 그런 의심 따위 할 겨를 없어.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으니까. 민서는 한숨을 쉬고 힘을 모아 말했다. 들어, 준호. 나도 내 아이도 너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어. 너는 우리에게 죽은 사람이야. 이 말을 내뱉으며 그녀는 온몸에 떨림이 있는 것을 느꼈다. 한때는 그 없이는 자신의 삶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지금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욕, 배신, 거짓말,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이전의 감정들로부터 돌이킬 수 없이 단절시켰다. 그러니 너희 가족 문제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 그녀는 일어서며 덧붙였다. 난 갈게. 그녀는 준호를 완전한 혼란 속에 남겨두고 사무실을 나섰다. 그는 들은 말을 소화하려 애쓰며 그대로 앉아 있었다. 공증인 사무실에서의 소동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사무실 직원들은 복도에서 김 씨 집안의 소란스러운 가족사에 대한 험담을 섞어가며 사무실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김 회장이 모든 것을 민서에게 유증했다면 그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한 여사는 분노에 끓어오르며
복도를 서성였다. 유진은 근처에 서서 불안하게 핸드백을 움켜쥐고 있었다. 그녀는 상황이 예전처럼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한 기색이었다. 마침내 몇 분 후 준호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나왔다. 그는 유진에게 다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한 여사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제 어떡할 거야? 박민서가 우리 코앞에서 사업이랑 아파트를 다 빼앗아 갔어. 일부러 내 남편의 신뢰를 얻어낸 거야. 게다가 아이까지 가졌대.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데 준호는 무심코 유진의 둥근 배를 쳐다보았다. 그는 그녀가 기다리는 아이가 정말로 자신의 아이라는 증거를 하나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을 씁쓸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 앞에서 그 이야기를 꺼낼 용기는 없었다. 엄마, 제발 히스테리 좀 그만 부려. 그가 지친 듯 눈을 감으며 말했다. 진정해야 해. 진정하라고? 여자가 으르렁거렸다. 아니, 준호, 난 이대로는 안 끝내. 그녀는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는 듯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그때 복도를 지나가던 경비원이 경계의 눈초리로 그들을 훑어보았다. 한 여사는 얄밉게 입술을 깨물고 뒤로 물러섰다. 밖에는 여전히 같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증인 사무실 입구 근처에서 유진은 검은색 SUV가 버디자유 씨 것을 보았다. 그녀는 준호를 향해 웬 돌아섰다. 들어봐, 준호. 나는 나한테 뭔가를 줄 수 있는 남자가 좋아. 그런데 너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 그녀는 한 여사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말했다. 나한테 화내지 마. 하지만 내가 가진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야. 내가 해야 할 거래가 하나 있었고 그걸 해낸 것뿐이야. 그러니 우리 이제 헤어져야 해. 준호는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었다.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속임수였단 말인가? 그녀는 나를 이용했어.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우산을 펴고 빠른 걸음으로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SUV의 창문이 내려갔고 준호는 운전석에 값비싼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유진이 차에 타자마자 차는 급발진하여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어때, 아들? 꼴 좋다. 한 여사가 준호에게 다가가며 빈정거렸다. 알고 보니 내 전 부인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순진한 여자가 아니었네. 그리고 이내 여자, 유진은 사기꾼이고 그녀는 씁쓸하게 비웃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들끓었다. 준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손을 흔들며 우산도 펴지 않은 채 빗속으로 걸어갔다. 그는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몇 분 만에 유진이 그의 가족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잃었다. 그리고 사실상 아버지에게서는 낡은 차와 몇몇 중요하지 않은 주식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고 준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민서에게 전화했다. 그는 혼돈이 가득한 집에 앉아 있었다. 흩어진 물건들, 테이블 위에 빈 병들, 머릿속에는 내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을까라는 생각만 맴돌았다. 민서에게 연락하려는 몇 번의 시도는 실패했다.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마침내 5번째인가 6번째 시도 끝에 그는 그녀의 지친 목소리를 들었다. 무슨 일이야, 준호? 그녀가 건조하게 물었다. 난 소동에 질렸어. 민서야, 들어봐. 그가 머뭇거리며 시작했다. 네가 날 미워하는 거 알아. 하지만 우리 혹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까? 아니, 그녀가 대답했고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다시 시작하는 건 없어. 우리 사이는 오래전에 끝났어. 수화기에는 침묵이 흘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할 말을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민서도 말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을 알리려는 듯 침묵했다. 마침내 준호가 숨을 내쉬었다. 관계가 아니라면 적어도 어떤 협력의 가능성이라도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너한테 아버지 회사가 있고 나는 그래도 사업을 할 줄 알잖아. 민서는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결국 준호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가까운 사람이었고 민서는 경험 많은 경영진의 부재로 그의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자신의 사업이 거의 모든 힘을 쏟아붓고 있었고 곧 출산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만건설을 제대로 이끌 시간도 자원도 부족했다. 좋아.
그녀는 불안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말했다. 아버지 회사를 잠시 맡아달라고 제안할 수 있어. 하지만 지배 지분은 나한테 있다는 걸 기억해. 그러니 모든 주요 결정은 나와 협의해야 할 거야. 고마워.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솔직히 네가 그렇게 해줄 줄은 몰랐어. 감사할 필요 없어. 민서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나는 네 아버지를 기리기 위해 하는 거지. 널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명심해. 너도 내 어머니도 내 아이에게는 접근할 수 없어. 그녀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가슴에는 절망의 덩어리가 커졌다. 그녀는 동의함으로써 다시 한번 김씨 가족의 일부를 자신의 삶에 끌어들인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에게서는 상처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다르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김한건설을 운명에 맡겨버리는 것은 김 회장이 그녀에게 준 모든 신뢰를 저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그 순간부터 이상한 협력이 시작되었다. 준호는 고인이 된 아버지의 회사를 잠시 경영하게 되었고 민서는 완전한 소유자로 남았다. 그는 정기적으로 그녀에게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무 상태에 대한 데이터를 보내고 옛 고객 일부를 되찾으려 애썼다. 민서는 중요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간섭하지 않았다. 역설적이게도 함께 일하면서 그들은 비록 업무 회의와 짧은 이메일 형식이었지만 더 자주 소통하게 되었다. 민서는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며 미래의 어머니로서 자신을 키우고 자신의 스튜디오를 이끌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임신이 막바지에 이르자 매일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느꼈다. 설마 출산 직전까지 일할 건 아니지? 지수는 민서가 또다시 창백하고 지친 모습으로 출근하는 것을 보고 걱정했다. 어쩔 수 없어. 민서는 지친 미소를 지었다. 일이 너무 많아. 준호 씨가 아버지께서 남기신 프로젝트 중 하나를 복구하려고 애쓰고 있고 우리 스튜디오도 지금 성수기잖아. 지수는 동정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에게 생강차 한 잔을 건넸다. 그래도 휴가 좀 내는 게 어때? 네가 없는 동안 나랑 팀원들이 알아서 할게. 민서는 몇 초 동안 찻잔을 들여다보았다. 이 도움이 너무나 유혹적으로 느껴졌지만 통제력을 잃을까 두려웠다. 혹시라도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가 결정을 내리기 위해 곁에 없어서 또 다른 계약이 파기되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만들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진통은 밤에 시작되었다. 서류와 허리 통증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던 민서는 이것이 더 이상 거짓 경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가 하룻밤 묵어달라고 부탁했던 지수는 급히 가방을 싸고 병원으로 가는 택시를 부르는 것을 도왔다. 하루 동안의 고통스러운 진통 끝에 민서가 안나라고 이름 지은 작은 여자아이가 세상에 나왔다. 아침 햇살이 병실에 스며들었을 때 그녀는 겪었던 일로 떨며 작은 뭉치, 자신의 딸을 품에 안았다. 딸을 바라보며 민서는 갑자기 모든 시련, 모든 증오와 배신을 겪으면서도 새로운 생명의 원천을 품고 있었고 이제 그 생명이 자신의 품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안녕, 내 사랑. 그녀는 딸의 이마에 입술을 대며 속삭였다.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딸의 출생 소식을 들은 준호는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민서는 그가 병실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지수와 의사들은 단호하게 그녀의 편에 섰다. 아이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는 강요할 권리가 없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복도에 서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이런 거절을 받을 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딸의 생애 첫날 딸을 보지 못한 채 떠났다. 한 여사는 병원에 나타나려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준호를 꾸짖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미친 짓이야. 내 딸인데 쳐다볼 수도 없다니. 그녀 자신은 또 다른 소동이 경찰 신고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민서의 눈에 띄기를 두려워했다.